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소리의 행복한 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리베르 출판사에서 펴낸 앙투앙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생텍쥐페리가 비행사 시절 리비아 사막에서 실제 조난당했던 경험을 소재로 한 동화입니다. 1943년 출간된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힌 해외 문학 작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도 어린 시절에도 읽고 여러 번 읽었지만 책의 내용이 삶을 살아갈수록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을 잃어버리고 어른이 되어버린 모든 어른들을 위한 책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진솔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담아낸 이 책은 마음, 관계, 꿈,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어린 왕자가 던지는 질문과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어떤 여운을 남기게 될지 기대하며 지금부터 어린 왕자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 레옹 베르트에게 내가 이 책을 어른들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 이 책을 읽을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나에겐 그럴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다. 그 어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내 친구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어른이 모든 것, 심지어 어린이들에 관한 책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이유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그가 지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이 모든 이유로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책을 그 어른의 유년 시절에 바치겠다. 어른들은 누구나 한때 어린이였다. 비록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이 드물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나의 헌사를 이렇게 고쳐 쓴다. 유년 시절의 레옹 베르트에게. 6살 때 나는 원시림에 관해서 쓴 자연에서 체험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에서 굉장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맹수를 집어삼키고 있는 보아 구렁이의 그림이었다. 여기에 그 그림을 그대로 옮겨본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 구렁이는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먹이를 소화하느라 6달 동안 잠을 잔다. 나는 밀림 속에서의 모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색연필로 난생 처음 그림을 완성시켜 보았다. 나의 그림 제1호. 그것은 이런 그림이었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모자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나는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 구렁이었다. 어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림을 다시 그렸다. 이번에는 어른들이 똑똑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 구렁이의 뱃속을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항상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나의 그림 제2호는 다음과 같았다. 어른들은 보아 구렁이의 뱃속인지 거죽인지 하는 그림은 집어치우고 지리학, 역사, 산수,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하라고 충고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나는 내 그림 1, 2호의 실패로 무척 낙담해 있었다. 어른들은 스스로는 결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른들이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은 무척 피곤한 일이다.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로 한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세계 곳곳을 안 가본 데 없이 비행했으니 지리학이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나는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지식은 밤에 길을 잃었을 때 무척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런 생활을 하는 동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왔다. 나는 어른들 사이에서 살았고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렇다고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조금이라도 명석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늘 지니고 다니던 내 그림 제1호를 보여주었다. 그가 정말로 뭔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가를 나는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건 모자로군요. 나는 그 사람들과 보아구렁이나 원시림은 물론이고 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내 수준을 낮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브릿지 게임, 골프, 정치, 넥타이 같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꽤 분별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며 몹시 기뻐했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할 때까지 나는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상대도 없이 혼자 지냈다. 비행기 엔진 어딘가가 고장이 나버렸는데 정비사도 승객도 없어서 나 혼자 수리를 해야 했다.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다. 마실 물도 일주일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첫날 저녁은 인가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서 잠을 잤다. 나는 망망대해의 한복판에서 배가 난파되어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선원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이상한 작은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양 한 마리를 그려주세요. 나는 기겁을 해서 벌떡 일어났다. 눈을 간신히 깜빡거리며 뜨고는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사내아이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서 있었다. 다음 그림은 훗날 내가 그를 그린 초상화 가운데에서 가장 잘 된 것이다. 물론 실물보다는 훨씬 못하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때의 어른들은 내가 화가로서 출세할 수 없다며 길을 꺾어 놓았다. 그래서 나는 보아 구렁이의 뱃속과 겉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이 아이의 느닷없는 출현에 놀라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피로에 지쳐 있거나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목이 마르다거나 무서워 떠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아무리 보아도 인가에서 1000마일 떨어져 있는 사막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로 보이지는 않았다.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는 아주 천천히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라도 하듯 되풀이해서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뜻밖의 신비한 일에 압도당하게 되면 누구나 순순히 거기에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더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에서
양을 그린다는 것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내가 공부하는 것은 지리학, 역사, 산수와 문법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조그만 녀석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시무룩하게 말했다. 그건 괜찮아요. 양 한 마리를 그려주세요. 나는 양이라고는 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자주 그리던 두 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그것은 보아구렁이의 겉모습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아니에요. 나는 뱃속에 코끼리가 들어있는 보아구렁이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아구렁이는 아주 위험한 동물이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내가 사는 곳에서는 모든 게 아주 작거든요. 내게 필요한 것은 양이에요. 양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었는걸요? 다른 양을 그려주세요. 나는 다른 그림을 그렸다. 소녀는 봐주기라도 하듯이 싱긋 웃었다. 잘 봐요.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예요. 뿔이 나 있잖아요. 나는 또다시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그 역시 퇴짜를 맞았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요.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요. 이쯤 되자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게다가 나는 고장난 엔진을 서둘러서 수리해야 했다. 나는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나는 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는 어리둥절했다.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양에겐 풀을 많이 주어야 하나요? 왜?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할 거야. 너에게 그려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요? 보세요.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 질문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그가 우연히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을 통해 나는 조금씩 그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다. 이를테면 왕자가 내 비행기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물었다. 저 물건은 대체 뭐죠? 그건 물건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거야. 그건 비행기라고 하지. 내 비행기지. 나는 새처럼 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쭐대며 말했다. 그러자 왕자는 큰 소리로 말했다. 뭐라고요? 그럼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재미있네. 어린 왕자가 까르르 웃어대서 나는 좀 언짢았다. 내가 당한 불행한 사고를 그가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면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로군요. 어느 별에서 온 거죠? 그 순간 나는 그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다. 그렇다면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니? 그는 내 비행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쳐들었다. 저걸 타고 왔다면 그렇게 멀리서 온 것은 아니겠군요.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호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의 그림을 꺼내 보물을 보듯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에서 왔나 보구나 하는 반신반의가 나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노력했다. 너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니? 네가 사는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 거지? 내가 그린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지?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하더니 어린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를 밤에는 집으로 쓸 수 있으니 다행이에요. 그렇겠구나. 네가 좋다면 낮에 양을 메어둘 수 있도록 고삐랑 말뚝도 줄게. 내가 이렇게 말하자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메어둔다고요? 참 이상한 생각을 하시네요. 메어놓지 않으면 양이 아무데나 가서 길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어린 왕자는 다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양이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아무데나 곧바로 앞으로 갈 수 있지. 그러자 어린 왕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아주 작으니까요. 그러고는 조금 서글퍼졌는지 이렇게 말했다. 똑바로 앞으로만 간다고 해도 누구도 그렇게 멀리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두 번째 중대한 사실을 알아냈다. 어린 왕자의 별이 겨우 집 한 채만 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건 놀랄 일은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처럼 큰 별들 외에도 수많은 작은 별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망원경으로 관측하기도 힘들 만큼 작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는 그런 별들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매긴다. 소옥성 325호 하는 식으로 말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소옥성 B612호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1909년 터키 천문학자가 이 소옥성을 망원경으로 딱 한 번 관측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국제 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당당하게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가 터키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다 그런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터키의 한 독재자가 소옥성 B612를 증명하기 위해 신하들이 유럽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멋진 옷을 입고 그의 발견을 다시 증명해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내가 소옥성 B612호에 관하여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 번호까지 적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된 생활 태도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이름 묻지도 않는다. 목소리가 어떤 친구니? 그 친구는 어떤 놀이를 가장 좋아하니? 나비 채집을 하니? 이런 말들은 묻지도 않고 다음과 같은 질문만 한다. 그 친구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나 되지? 그 친구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시니? 어른들은 이런 숫자를 통해서만 그 아이에 대해 다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 만약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저는 장밋빛 벽돌로 지어지고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앉아있는 예쁜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어른들에게 2만 달러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낫다. 그러면 그들은 오, 정말 예쁜 집이구나 라고 감탄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 왕자는 정말 매력적이었어.
그는 생글생글 웃었어.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찾고 있었어. 바로 이것이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증거야. 라고 말하거나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야. 라고 어른들에게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마 어른들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이며 당신을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소옥성 삐우길리오에서 왔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알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더 이상 아무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이란 다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어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을 너그럽게 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에게는 숫자 같은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어린 왕자가 자기보다 약간 클까 말까 한 별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다. 이렇게 말해도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이야기가 정말인 것처럼 들렸을 것이다. 나는 누구든 이 책을 아무렇게나 읽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어린 왕자와의 지난 추억을 적으면서 슬픔으로 몹시 괴로워했다. 내 친구가 양을 데리고 떠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나 친구다운 친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만약 내가 그를 잊는다면 나 역시 숫자 이외의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어른들처럼 될지 모른다. 그를 잊지 않기 위해 나는 다시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샀다. 6살 때 보아 구렁이의 겉모양과 뱃속을 그린 것 외에는 어떤 그림도 그려본 적이 없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잘 될지 모르겠다. 다만 최선을 다해 그려보겠다. 나도 초성화는 가능한 한 실물에 가깝게 그리려고 하지만 잘 될지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잘 되어도 어떤 그림은 실물과 비슷하지도 않다. 나는 어린 왕자의 키에서도 여러 번 실수를 했다. 어린 왕자는 어떤 곳에서는 키가 너무 크고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작았다. 그리고 옷의 색깔에 있어서도 자신이 없다. 그러나 나는 서투른 솜씨이지만 최선을 다해 그럭저럭 그럴듯하게 그려놓았다. 내가 중요한 부분에서 역시 실수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내 잘못은 아닐 것이다. 어린 왕자는 나에게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내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는 상자 안에 있는 양을 보는 법을 알지 못한다. 어쩌면 나도 어른들과 비슷한지 모르겠다. 나도 나이를 먹어야만 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나는 대화를 통해 어린 왕자의 별과 그의 여행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어린 왕자가 무심결에 뱉은 말들을 통해 아주 천천히 알게 된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바브 나무의 비극에 대해 알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였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모두 양 덕분이었다. 어린 왕자가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힌 듯한 표정으로 느닷없이 나에게 이렇게 물었기 때문이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지. 아, 잘됐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어서 말했다. 그럼 바오바브 나무도 먹겠네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바브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큰 나무이고 코끼리 한 떼를 몰고 간다 해도 바오바브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어치울 수는 없을 거라고 일러주었다. 코끼리 한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었다. 코끼리를 폭에 놓으면 되겠구먼 하고 왕자가 말했다. 그러고는 제법 재치 있는 말을 했다. 바오바브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이지요? 물론이지. 하지만 왜 양이 바오바브 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지? 어린 왕자는 당연한 것을 다 묻는다는 투로 그것도 몰라요? 하고 대꾸했다. 나는 혼자 머리를 짜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어린 왕자의 별에는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었다. 그러므로 좋은 식물에 좋은 씨와 나쁜 식물에 나쁜 씨가 있었다. 그러나 이 씨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씨앗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는 가운데 어떤 씨앗이 얼른 눈을 떠볼 욕심에 사로잡힌다. 눈을 뜬 그 씨앗은 기지개를 켜고 처음에는 조심조심 태양을 향해 조그맣고 예쁜 싹을 쏙 내민다. 그것이 무나 장미처럼 좋은 식물의 싹이라면 그대로 자라게 해도 좋다. 하지만 나쁜 식물일 경우에는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나쁜 씨앗이 있었는데 바오바브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땅에는 바오바브 나무의 씨앗이 온통 퍼져 있었다. 바오바브 나무는 빨리 없애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별 전체에 퍼진 바오바브 나무는 뿌리로 별의 구멍을 뚫어버린다. 만약 별이 너무 작고 바오바브 나무가 너무 많으면 그 작은 별은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훈련의 문제예요. 아침에 몸단장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별을 정돈해 주는 거죠. 작은 바오바브 나무의 가지는 장미와 비슷하지만 조금만 더 자라면 구별이 되니까 그때 뽑아버리는 거예요. 무척 귀찮은 일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나에게 말했다.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아저씨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해요. 언젠가 여행을 할 때 그 그림은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일을 뒤로 미루었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가끔 있지. 그러나 바오바브 나무를 그렇게 뒤로 미뤘다가는 큰 재난이 따르거든요. 저는 게으름뱅이 한 명이 살고 있는 별을 알고 있죠. 그 사람은 바오바브 나무가 아직 어리다고 새 그루를 무심히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설명해 주는 대로 바오바브 나무의 그림을 그렸다. 나는 도덕과 같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바오바브 나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별에서 길 잃은 사람에게 이러한 중대한 위험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한 번만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하려 한다. 어린이 여러분, 바오바브 나무를 조심하세요. 나와 같이 내 친구들은 오랫동안 바오바브 나무를 모른 채 이 위험을 피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 애써 이 그림을 그렸다. 그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면 이 그림을 그리느라 아무리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바오바브 나무의 그림처럼 훌륭하고 인상적인 다른 그림들이 이 책에는 왜 없는 겁니까? 그 대답은 극히 간단하다. 나는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다른 그림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바오바브 나무를 그릴 때는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쏟아 평소 이상의 힘을 쏟았던 것이다. 오, 어린 왕자. 이렇게 해서 나는 네가 서글프고 단조로운 생활을 해온 까닭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너에게는 해질녘 석양을 바라보는 고요한 기쁨밖에 없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해질 무렵을 무척 좋아해요. 해가 지는 걸 보러 가요. 하지만 기다려야지. 기다려요? 무엇을요? 해가 지는 것을.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내가 이렇게 말하자 어린 왕자는 처음에는 놀란 기색이었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언제나 내 집에 있는 곳으로 생각하지 뭐예요. 그럴 수도 있었다. 미국에서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만약 1분 안에 프랑스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해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프랑스는 너무 먼 곳에 있다. 그러나 어린 왕자, 너의 조그만 별에서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려놓기만 하면 언제라도 석양을 볼 수 있겠지. 어떤 날은 해가 지는 걸 44번이나 보았어요. 그러고는 잠시 후 이런 말을 덧붙였다. 사람들은 슬플 때 해지는 모습을 좋아하죠. 얼마나 슬펐기에 하루에 44번이나 해가 지는 것을 보았니? 나의 질문에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닷새째 되는 날 또다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가 지닌 비밀을 하나 더 알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겠네요? 양은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요? 가시가 있는 꽃도 먹고 말고. 그렇다면 가시는 있으나 마나겠네요?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때 나는 엔진에 꽉 조여있는 나사를 빼내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행기 고장이 쉽게 고쳐질 것 같지 않아 여간 초조한 게 아니었다. 게다가 먹을 물까지 떨어지고 있어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하는 불안에 떨었다.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린 왕자는 일단 묻기 시작하면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사 빼는 일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나는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가시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꽃들이 공연히 심술 부리는 거지. 얼마 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어린 왕자는 원망스럽다는 듯 나를 쏘아붙였다. 그렇지 않아요. 꽃들은 연약하고 순진해요. 꽃들은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려 한다고요. 꽃들은 가시가 무서운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이 나사가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망치로 부숴버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어린 왕자가 내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 그럼 아저씨는 정말로 꽃들이... 그만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했을 뿐이야. 네가 보다시피 지금 나는 중요한 일에 정신이 팔려 있잖아. 왕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쏘아보았다. 중요한 일이라니요? 나는 손에는 망치를 들고 손가락에는 시커먼 기름을 묻힌 채 흉측하게 보이는 물체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저씨는 마치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좀 부끄러웠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랑곳 없이 말을 계속했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다고요.
어린 왕자는 정말 화가 나 있었다. 그의 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검붉은 얼굴을 한 신사가 사는 별을 알아요.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적도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 본 일도 없어요. 오로지 숫자만 더하면서 살았죠.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로 바빠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자랑이나 되는 듯이.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버섯이에요. 버섯이라고요. 뭐라고? 버섯이라고요. 어린 왕자는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길러왔어요.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요.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꽃들이 왜 그렇게 애써 키우는지 그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양과 꽃의 싸움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건 검붉은 얼굴의 뚱보 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내 별에는 다른 곳에서는 절대 자라지 않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을 어느 날 아침 작은 양이 무심코 먹어버릴 수 있는데도 그런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이제는 창백하던 어린 왕자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백만 개의 별에서 자라고 있는 단 한 송이의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거예요. 그 사람은 내 꽃이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순식간에 모든 별들이 어두워질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흐느낌으로 목이 메었던 것이다. 밤이었다. 나는 손에서 연장을 놓았다. 지금 이 순간 망치나 나사, 갈증이나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어떤 별, 어떤 행성, 나의 별, 이 지구 위에 내가 위로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두 팔로 그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달래면서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네 양에게 씌워줄 입마개를 그려줄게. 네 꽃을 둘러쌀 울타리도 그려줄 거야.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어떻게 하면 어린 왕자의 기분을 풀어주어 다시 전처럼 다정한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 눈물의 나라는 정말 알 수 없는 곳이다. 나는 곧 그 꽃이 무슨 꽃인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늘 소박한 꽃들이 피고 지었다. 꽃잎은 혹겹이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 꽃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서 피어났다가 저녁이면 사라져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에선가 씨앗이 날아와 싹을 틔웠다. 어린 왕자는 그 싹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 싹은 자기 별에 있는 조그마한 싹들과는 달랐다. 그것은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바오바브 나무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작은 나무는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시작했다. 탐스럽고 커다란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날 거라는 느낌을 가졌다. 그러나 꽃은 연초록색 방 속에 꼭 들어앉은 채 좀처럼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 꽃은 세심하게 옷 색깔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입고 있었다. 꽃잎도 하나둘 다듬었다. 그 꽃은 양귀비꽃처럼 털복숭이 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다.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는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오, 정말 요염한 꽃이로군. 이렇게 신비한 치장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꽃은 마침내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토록 공들여 치장을 끝내놓은 꽃이 정작 하품을 하는 것이었다. 아직 잠이 덜 깼나 봐. 용서하세요. 제 꽃잎이 아직도 헝클어져 있죠. 그러나 어린 왕자는 그 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요? 꽃은 상냥하게 대답했다. 저는 햇님과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이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름다움에는 마음이 설레었다. 아침 식사할 시간이군요. 제게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어린 왕자는 수줍어 머뭇거리다가 물뿌리개를 찾아 꽃에게 맑은 물을 뿌려주었다. 꽃은 피어나자마자 변덕스러운 허영심으로 왕자를 괴롭혔다. 어린 왕자로서는 여간 다루기가 곤란한 일이 아니었다. 어떤 날은 자기가 가진 4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보라지요. 내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 어린 왕자는 반박했다. 호랑이들은 풀을 먹지도 않아. 저는 풀이 아니에요. 꽃은 상냥하게 말했다. 미안. 저는 호랑이 따위는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질색이거든요. 혹시 바람막이 가지고 있어요? 바람을 무서워하다니. 식물로서는 안 된 일이군. 어쨌든 이 꽃은 아주 까다로워.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밤에는 유리 덮개를 씌워주세요. 여긴 무척 춥군요. 내가 살던 곳은... 꽃은 말을 더 잇지 못했다. 씨앗으로 여기에 왔으니 다른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있을 리 없었다. 그렇게 곧 들통이 날 거짓말을 한 꽃은 당황한 나머지 잘못을 얼버무리려고 기침을 2-3번 했다. 바람막이가 있냐고 물었잖아요. 찾아보려는 참이었는데 네가 계속 말을 하는 바람에. 그때 꽃이 일부러 기침을 하자 어린 왕자는 꽃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괴로워했다. 다정다감한 마음을 가진 어린 왕자였지만 곧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꽃이 대수롭지 않게 짓거린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어린 왕자는 그만 우울해지고 말았다. 나는 그 꽃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꽃이 짓거리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꽃은 단지 바라보고 향기를 맡기만 해야 하는 거지요. 꽃은 내 별을 향기로 뒤덮었는데 나는 그걸 즐길 줄 몰랐어요. 발톱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공감하고 동정해줬어야 하는데. 어린 왕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요. 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어요. 꽃은 나에게 향기를 뿜어주었고 눈부신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 나는 꽃으로부터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어요. 꽃의 불쌍한 거짓말 뒤에 애정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나는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꽃은 정말 모순 덩어리예요.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어요.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하여 별을 떠나왔으리라고 생각한다. 어린 왕자는 떠나던 날 아침에 별을 말끔히 정돈했다. 불을 뿜는 화산들도 정성스레 청소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활화산이 2개 있었으므로 아침 식사를 위한 음식을 익히는데 매우 편리했다. 그의 별에는 사화산도 하나 있었다. 어린 왕자는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일이지 라고 말하면서 사화산도 깨끗이 청소해 놓았다. 화산들은 청소만 깨끗이 되어 있으면 폭발하지 않고 서서히 일정하게 타올랐다. 화산 폭발은 굴뚝에서 뿜는 불과 같은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화산을 깨끗이 청소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화산 폭발로 인해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한다. 어린 왕자는 서글픈 마음으로 바오바브 나무의 마지막 싹들도 뽑아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 아침 늘 하던 일들 하나하나가 어린 왕자에게는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줄 때 왕자는 그만 울 뻔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꽃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어린 왕자는 다시 인사를 건넸다. 꽃은 기침을 했다. 감기에 걸려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마침내 꽃이 왕자에게 말했다. 나를 용서해요. 그리고 부디 행복하세요. 어린 왕자는 꽃이 자신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 것에 놀랐다. 그는 바람막이 유리덮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꽃의 그 조용하고 다정한 모습을 왕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난 당신을 사랑해요. 꽃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동안 당신이 그걸 알지 못했던 건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젠 상관없어요. 당신도 나처럼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유리 덮개는 내버려둬요.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내 감기는 그렇게 심한 게 아니에요. 서늘한 밤 공기는 오히려 나에게 좋을 거예요. 나는 꽃이니까. 그래도 짐승이... 나비와 친해지려면 2-3마리의 쐐기 벌레쯤은 견뎌내야죠. 그나마 나비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찾겠어요. 당신은 멀리 떠날 테고. 큰 짐승들은 두렵지 않아요. 나에게는 가시가 있으니까. 꽃은 4개의 가시를 천진난만하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말아요. 떠나기로 했으면 어서 가세요. 꽃은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